AI를 한마디로 정의한다면? AI를 한마디로 정의한다면? 한마디로 정의가 되나요? AI는 나를 확장시켜주는 도구다. 저는 사업 이야기를 정말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누군가 본인의 사업 이야기나 아이디어를 꺼내면 저는 몇 시간 동안 수십 가지의 아이디어, 솔루션 쏟아내는 편이거든요. 그 안에는 정말 좋은 아이디어가 있을 수도 있고요. 그 분야를 잘 모르니까 현실성 없는 얘기가 섞여 있을 수도 있겠죠. 근데 해보기나 했어? 정주영 회장님의 명언이죠. 좋은 아이디어인지 아닌지는 결국 해봐야 아는 거 아닌가요? 근데 대부분은 해보지도 않고 뭐 이러쿵저러쿵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는 말을 아끼게 됐고요. 지금 제가 그런 대화가 되는 사람은 딱 두 명이 있는데요. 그 두 사람과는 하루 종일 얘기를 하다 보면 정말 많은 인사이트와 아이디어가 만들어지거든요. 근데 문제는 뭔가 생각이 떠오를 때마다 서로 바쁜데 매번 만날 순 없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AI를 브레인스토밍 파트너로 엄청 활용을 하고 있고요. AI는 제 생각을 확장시켜주고 혼자서는 미처 보지 못했던 각도를 보여주는 존재이기도 하고요. 언제든 대화할 수 있고 끊임없이 질문할 수 있고요. 정말 쓸데없는 얘기도 할 수 있고 함께 아이디어를 발전시킬 수 있는 파트너죠. 그래서 AI를 한마디로 정의한다면 나를 확장시켜주는 브레인스토밍 친구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AI를 공부하면서 가장 크게 충격을 받았던 순간은 언제인가요? 매번 새로운 업데이트가 나올 때마다 약간씩 놀라기는 했어요. 제게 가장 큰 충격을 준 순간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제가 테트리스 게임을 만들었을 때, 지금은 코드를 조금씩 이제 공부를 해서 어떤 구조인지 정도는 파악할 수 있는 수준이 됐거든요. 근데 당시에는 정말 코드라는 개념조차 제대로 모르던 시기였어요. 아마 GPT-4 버전이 나왔을 때였는데요. 그냥 AI랑 대화하듯이 얘기를 나누면서 코드를 만들고 실행을 해봤는데, 와우. 테트리스가 제 컴퓨터에서 진짜 작동이 되는 거예요. 그게 완전 신세계였고요. AI 연구자분들이나 프로그래머들이 들으면 좀 웃을 수도 있겠지만 저는 전문 프로그래머가 아니기 때문에 그 경험이 정말 엄청난 사건으로 다가왔어요. 아, 내가 만든 게 실제로 돌아가네. 이거 내가 아이디어만 있으면 정말 게임도 만들어서 배포할 수 있겠는데? 뭐 이런 생각을 그때 하게 됐죠. 실제로 배포를 하기 위해서 아주 단순한 게임을 만들어 보기도 했는데요. 내 컴퓨터에서 작동시키는 거랑 배포하는 거랑은 완전 다른 문제더라고요. 어쨌든 전 실행을 해봤고 어떤 벽에 막히는지도 경험을 해봤어요. 그리고 여전히 다시 시도를 하기 위해 준비를 하고 있고요. 두 번째 충격은 한 시니어 선생님을 만났을 때였거든요. 당시에 저는 AI에 대해서 엄청난 연구나 공부를 하던 게 아니라 그냥 업무에 필요한 만큼 활용하던 시기였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한 시니어 분을 만나게 됐는데 그분이 AI 공부를 하고 계신다는 게 정말 좀 충격이었어요. 아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 그 선생님보다 나이가 많으신 분은 찾기가 힘들 것 같아요. 컴퓨터도 잘 못 다루시던 분이었는데 지금은 AI를 정말 자유롭게 쓰시거든요. 가장 충격적이었던 그분이 하셨던 말 중에 한마디는 내가 죽기 전에 이 AI가 뭔지 알고 죽어야 되겠다. 이 말씀이셨고요. 굉장히 큰 충격으로 다가왔어요, 그 말이. 그분과 함께 AI 공부를 하면서 선생님의 질문에 답변을 하려다 보니까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넘어갔던 것들도 더 깊이 공부를 하게 됐고 제가 몰랐던 분야에 대해서도 많이 알게 됐고요. 그냥 목적만 가지고 쓰던 기술을 좀 깊게 이해하게 된 시기이기도 하고요. 나이나 배경이 중요한 게 아니라 배우겠다는 의지만 있으면 누구나 할 수 있다는 걸 몸소 보여주셨거든요. 그래서 그분과 함께 공부를 하면서 시니어분들이
이 기술을 조금만 잘 접목을 시킨다면 굉장히 많은 일을 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래서 제가 시니어 대상으로 교육을 진행하고 있는 이유기도 해요. 단 하나의 AI 도구만 평생 쓸 수 있다면 어떤 AI를 사용하시겠어요? 현재 시점에서 딱 하나만 선택해야 된다면 저는 챗GPT를 선택할 것 같아요. 물론 지금 제미나이도 굉장히 활용도가 좋고요. 제 사용량도 굉장히 늘었어요. 구글이라는 이 생태계를 기반으로 방대한 데이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일이 정말 많죠. 그리고 클로드도 글쓰기나 코딩 작업에서는 굉장히 큰 강점을 보이고 있고요. 그록이나 퍼플렉시티도 각자의 강점이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도 챗GPT를 택한 이유는 첫 번째 질문에서 말씀드렸던 브레인스토밍, 대화 때문이거든요. 생각해보면 현재 AI의 본질은 결국 대화잖아요. 텍스트 기반의 대화든 음성 대 음성의 대화든 심지어 이미지를 만들고 영상을 생성하는 것도 그 본질에는 대화가 있고요. 제가 막막할 때 이건 어때? 저건 어때? 이렇게 끊임없이 질문을 던지고요. 제 생각의 빈틈을 채워주는 건 아직까지도 챗 GPT가 가장 자연스러운 것 같아요. AI라는 게 사람의 언어를 기반으로 학습했고 사람처럼 생각하고 소통하도록 설계가 됐잖아요. 그래서 현재 언어를 이해하고 소통하는 기능이나 특히 맥락을 이해하고 대화를 이어가는 능력만큼은 챗 GPT가 가장 앞서 있다고 생각하고요. 좋은 대화 상대 한 명만 있으면 사실 뭐든 해낼 수 있으니까요. 그 과정이 가장 자연스럽고 효율적인 게 챗 GPT라서 평생 하나만 써야 된다면 저는 챗 GPT를 선택하겠지만 가장 좋은 건 챗 GPT를 기반으로 두고 다양한 툴들을 결합시켜서 사용하시는 걸 추천드려요. 초보자들이 AI를 사용할 때 가장 많이 하는 실수는 어떤 게 있나요? 가장 많이 하는 실수는 너무 많은데요. 한 번에 모든 답을 얻으려고 하고요. 정답을 찾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사실 본인도 뭘 질문해야 할지 정확히 모르는 상태인데 AI한테 물어보면 답이 딱 나올 거라고 기대하는 거죠. 그래서 답이 정확히 나오지 않는 거거든요. 저는 이걸 딸깍과 뚝딱의 늪에 빠진다고 표현을 하는데요. 사람들을 후킹하기 위한 광고들이 너무 많이 판을 치다 보니까 정말 AI가 뚝딱 해준다고 착각하게 만들어요. 클릭 한 번만 하면 AI가 자동으로 다 해줘요. 이런 거 있죠. 예전에 이런 짤들이 있었는데 직장 상사에 대한 풍자였어요. 직장 상사가 지시를 하면서 이것 좀 이렇게 좀 하고 저건 좀 저렇게 좀 해서 잘 좀 만들어 와. 이게 무슨 지시사항인지 뭐 이런 거에 대한 풍자였죠. 그래서 열심히 고민을 하고 만들어서 가면 이게 아니잖아. 이것 좀 바꾸고 저거 좀 바꾸고 이렇게 화만 내는 직장 상사에 대한 얘기였던 것 같아요. 지금 대부분의 사람들이 AI를 사용하는 방식이 비슷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본인이 뭘 원하는지 뭘 질문해야 할지도 명확하지 않으면서 그냥 AI가 다 알아서 해줄 수 있을 거라고 착각을 하는 거죠. 본질적으로 AI가 뭘 할 수 있는지 그리고 뭘 할 수 없는지 또 나한테 어떻게 접목시켜서 활용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제대로 이해하고 활용을 해야 되는데 실제로 제 수강생 분들도 시작할 때 대부분 이런 상태로 오세요. 그래서 저는 제 강의에는 뚝딱은 없다고 명확하게 말씀을 드리는데요. 그리고 커리큘럼도 그냥 유행하는 AI 활용법이 아니라 본질적인 부분을 스스로 깨우치게 설계를 해놨거든요. 약간의 제 PR이었고요. 여기서 핵심을 말씀드리면 AI라는 건 초안을 정말 기가 막히게 빨리 만들어주는 도구거든요. 백지공포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화가들도 작가들도 가장 힘들어하는 게 바로 빈 종이 앞에 앉아있는 순간이래요. 시작이 반이다라는 말처럼 첫 문장, 첫 점만 찍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작품이 훨씬 수월하게 만들어진다고 해요. 바로 그 시작, 그 초안을 가장 빠르게 만들어주는 게 AI거든요. 실제로 미국의 여러 기업들에서 신입사원 채용을 줄이거나 초급 단계의 일자리가 감소하고 있다는 보고서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고요. 예전에 신입사원들이 했던 일들,
자료 조사나 초안 작성, 기본적인 데이터 정리 같은 업무들을 이제 AI가 훨씬 빠르게 해내기 때문이겠죠. 하지만 여기서 착각하면 안 되는 게 초안이라는 건 말 그대로 초안이고요. 수정을 해야 되고 다듬어야 한다는 얘기죠. 정답을 주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답각 가까이에 있는 관리자층의 몸값이 더 올라가는 거고요. AI 시대가 시니어에게 더 유리하다는 얘기도 이와 같은 맥락이죠. 질문의 질이 낮으면 결과도 평범해질 수밖에 없어요. AI를 잘 쓴다는 건 AI한테 완벽한 결과물을 기대하는 게 아니라 좋은 초안을 빠르게 받아서 내가 다듬고 발전시킬 수 있는 능력을 갖추는 거죠. AI는 사용자의 생각을 확장시켜주는 도구지 대신 생각해주는 도구가 아니거든요. 입문자가 써야 할 도구를 딱 3가지만 추천한다면 어떤 걸 추천하시겠어요? 여전히 하나는 챗 GPT고요. 그리고 노트북 LM. 그리고 또 하나는 어떤 작업을 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것 같아요. 제가 가장 잘 쓰는 방식이 챗 GPT랑 음성 대화를 하면서 노는 거예요. 산책을 한다거나 집에서 청소를 하거나 설거지를 하거나 또 운전 중에 차가 막힐 때 이 모든 혼자 있는 상황을 활용해서 이어폰 하나 끼고 대화를 하거든요. 처음엔 좀 어색해요. AI랑 대화를 한다는 게 굉장히 좀 낯설기도 하고요. 그런데 익숙해지고 나면 사람이랑 대화하듯 편해지고요. 장시간 대화를 할 수 있고 굉장히 많은 데이터가 쌓여요. 이 대화 내용을 전부 긁어서 노트북 LM으로 가져가는데요. 더 자세한 노트북 LM 활용법은 AI 놀자 채널에 있는 노트북 LM 영상을 보시면 되고요. 이 방식의 가장 큰 장점은 내가 쏟아낸 수많은 생각들이 체계적으로 정리가 된다는 거예요. 정말 연결고리가 전혀 없다고 생각했던 제 머릿속에 있는 생각의 조각들이 마인드맵 형태로 정리를 하면 이게 이어지거든요. 정말 신기해요. 그 안에서 굉장히 많은 아이디어들이 만들어지고 구체화가 되고요. 저는 실제로 지금 하는 사업과 일 대부분이 이런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고요. 하지만 결국 실행은 제가 해야 되는 거겠죠. AI 시대의 세대 격차. 어떻게 보시나요? 저는 AI 시대의 세대 격차가 문제가 아니고 협업의 기회라고 생각을 해요. 5060 세대한테는 AI는 블루오션이거든요. 하지만 딱 한 가지가 필요하죠. 바로 현재의 기술. 1020 세대에게도 AI는 블루오션일 거예요. 하지만 또 한 가지가 필요하죠. 바로 경험이에요. 그리고 저 같은 3040 세대도 이 두 세대를 결합시켜줄 중간다리 역할만 제대로 해준다면 엄청난 블루오션인 거죠. 앞서 말씀드렸던 우연히 만난 시니어 선생님이 저에게 해주셨던 말씀이 있어요. 바로 윗세대 그리고 바로 아랫세대가 아니라 한 세대를 건너뛰어서 세대 간의 결합이 만들어지면 엄청난 시너지가 난다라는 얘기였는데요. 처음에는 이 말이 잘 이해가 안 됐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특히 시니어분들한테 AI를 가르치고 젊은 세대와 함께 작업을 하면서 제가 중간에 딱 끼어 있다 보니까 이해가 되더라고요. 제가 집필한 불편한 AI라는 책의 프롤로그에 이런 내용을 넣었는데요. 요즘 아이들은 AI와 정말 자연스럽게 어울립니다. 저희 집 아이들도 마치 친구 부르듯이 지니아하고 음성 디바이스를 부르며 얘기를 하곤 합니다. 지니아, TV 틀어줘. 리모컨 찾아줘. 이런 부탁을 하기도 하죠. 넘어가세요. 그러나 30, 40대에 처음으로 컴퓨터를 배우고 40, 50대에 처음으로 스마트폰을 시작한 부모님 세대에게는 또 다른 도전이 필요한 셈인 거죠. 저희 아이들 세대 2010년 이후에 출생한 알파 세대죠. 이 친구들은 이미 태어나면서부터 진이나 시리 그리고 알렉사 지금의 챗 GPT까지 일상 속에 AI가 있었어요. 그 위에 세대 90년대와 2000년대 출생한 G세대가 있죠. 이 친구들은 태어나면서부터 핸드폰이 있었고요. 자라면서 어린 시절에 스마트폰이 나왔어요. 2007년에 아이폰이 처음 나왔으니까요. 그리고 80년대와 90년대 출생한 밀레니얼 세대가 있죠. 저희 세대는 태어나면서부터 컴퓨터가 있었어요.
90년대부터 가정용 PC 보급이 본격화됐고요. 그 윗세대는 통틀어서 아날로그에서 디지털로의 전환을 경험한 세대라고 할게요. 디지털화된 과정을 정리하고 보니까 바로 붙어있는 세대는 격차가 작더라고요. 그래서 문제는 한 세대 위가 조금 앞서 있다는 것에 대해 질투를 느낀다는 거예요. 심리학에서는 이걸 근접 비교 효과라고 하더라고요. 나와 비슷한데 조금 더 나은 사람한테 큰 경쟁심을 느끼게 되는 거죠. 반대로 한 세대 아래에서 나를 쫓아올 것 같은 두려움을 느껴서 경계를 한다고 해요. 이게 직장에서 30대 중반과 20대 후반이 묘하게 경쟁 구도가 되는 이유기도 하고요. 그렇다 보니까 서로 조금 더 아는 것뿐이라고 생각하고 경험의 차이도 크지 않은 거예요. 하지만 한 세대를 건너뛰면 완전히 달라지거든요. 서로에 대한 경계가 없어요. 20대가 치고 올라온다고 해서 60대가 피해를 입는 관계가 아니잖아요. 60대가 앞서고 있다고 해서 20대가 질투를 느낄 대상도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저 나이에 저런 걸 하시네? 이렇게 존경을 하게 되고요. 젊은 친구가 이런 것도 안 해? 하면서 귀여워하게 되죠. 1020 세대는 기술은 타고났지만 경험은 부족하고요. 사업을 해본 적도 실패를 해본 적도 고객을 직접 상대해본 경험도 적어요. AI로 뭔가 만들 수는 있는데 뭘 만들어야 될지 모르는 거죠. 5060 세대는 수십 년간 쌓인 경험과 통찰이 있고요. 사람을 보는 눈, 시작을 읽는 감각, 위기를 헤쳐나간 지혜. 하지만 신기술 접근이 어려워요. AI를 써야 한다는 건 알겠는데 어떻게 써야 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3040 세대는 두 세대 사이에서 언어를 통역할 수 있고요. 기술과 경험을 연결할 수 있는 위치에 있거든요. 5060 세대한테는 AI 사용법을 쉽게 설명할 수 있고요. 1020한테는 실무 경험과 맥락을 전달할 수 있는 거죠. 이제는 경험이라는 게 너무나 중요한 시대가 됐고요. AI가 아무리 발전해도 사람의 마음을 읽는 것과 맥락을 이해하는 것, 그리고 실패에서 배운 그 교훈 같은 건 데이터로 학습할 수 없다고 생각해요. 최근에 한 강연에서 젠슨 황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회복력이라는 게 중요한데 회복력을 배울 수 있는 방법은 실패를 겪어보는 것 뿐이라고요. 이것도 경험이 필요하다는 얘기겠죠. 이 경험과 기술이 서로 간의 가치 교환만 이루어진다면 엄청난 시너지가 나지 않을까? 물론 쉽지 않겠지만 AI 시대의 세대 격차는 문제가 아니라 기회라고 생각을 하고요. 각자가 가진 걸 나누고 없는 걸 채워줄 수 있다면 혼자서는 절대 못 만드는 걸 함께 만들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윗세대에게 배울 건 뭐고 내 아랫세대에게 줄 수 있는 건 뭔지, 그리고 한 세대 건너뛴 사람과 대화를 해보세요. 한 세대 건너뛴 사람과 동등한 입장에서 대화를 하는 것조차도 굉장히 어려운 일이거든요. 그 안에서 생각지도 못한 인사이트가 나올 거예요. 프롬프트 엔지니어링 정말 거창한 기술인가요? 아니면 누구나 할 수 있는 질문이 기술인가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제가 여러 차례 언급했던 하나의 사건으로 명확히 설명할 수 있는데요. 챗GPT가 세상에 나온 게 2022년 11월이었고요. 그리고 1년이 채 되기도 전인 2023년 7, 8월부터 그 프롬프트 엔지니어라는 직업이 실리콘밸리에서 각광받기 시작했어요. 아마 이런 기사 보신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AI와 대화만 잘해도 연봉이 7천만 원, 8천만 원, 한 달이 채 되지도 않았는데 연봉이 1억, 2억 이렇게 상승을 했어요. 그러더니 2024년 1월에 불과 6개월쯤 됐을까요? 실리콘밸리에서 대량 해고 사태가 터졌거든요. AI 시대에 각광받는 새로운 직업이라는 그 프롬프트 엔지니어들이 대거 정리 해고를 당하게 된 거예요. 그 이유가 질문하는 능력이 중요한 시대가 됐고 AI와 대화만 잘해도 연봉이 억대였는데 그 프롬프트조차도 사람보다 AI가 더 잘 만든다는 거였거든요. 그렇다고 프롬프트 엔지니어라는 직업이 사라진 건 아니지만 그냥 단순히 대화 정도 잘하는 걸로 억대의 연봉을 받는 게 아니라 AI의 구조를 깊이 이해하고 고급 AI 시스템을 설계할 수 있는 그 정말 극소수의 상위 엔지니어들만이 살아남은 거죠. 그러니까 프롬프트라는 건 본질적으로 어떻게 질문하는지만 알고 있으면 얼마든지
AI를 이용해서 만들 수 있어요. 여기서 가장 주의해야 하는 게 워낙 이 AI라는 게 허들이 낮다 보니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들어오고 있죠. 저도 물론 그중 하나겠지만, 그런데 마치 정답인 듯 하나의 프롬프트를 어떤 마법의 지팡이인 것처럼 가르쳐 주거나 판매를 하는 사람들이 꽤 많아요. 이건 정말 주의를 하셔야 되고요. 아무리 좋은 샘 알트먼이 사용하는 프롬프트여도 결국 나한테 맞게 적용하지 못하면 그건 그냥 샘 알트먼한테 좋은 프롬프트거든요. 그리고 더더욱 주의하셔야 될 건 엄청난 고지능의 물리학에 들어있는 개념이랑 고차원 이론들을 잔뜩 넣어서 이해하기 힘든 수준의 프롬프트들을 만들어 놓고 이렇게 써야 좋은 프롬프트다, 이런 것도 정말 많이 돌아다니더라고요. 그 프롬프트를 이해 못한다고 해서 내가 잘 못 쓰나? 이런 생각하지 마세요. 그냥 복잡해 보이게 만든 거지 그게 좋은 프롬프트가 아니거든요. 제가 컨설팅을 진행했던 법무사 사무실에서 작업해줬던 프롬프트는 딱 2줄이었어요. 하지만 그 2줄의 프롬프트를 만들기 위해서 작업하고 있는 과정을 거의 한 6시간 정도를 지켜봤고요. 제가 잘났다기보다는 핵심적인 문구나 키워드가 정확히 들어가 있고 심플한 프롬프트가 가장 좋다고 생각을 해요. 사람이 이해하기 쉬워야 AI도 이해를 잘 하는 거니까요. 결론적으로 프롬프트 엔지니어라는 건 거창한 기술은 아니에요. 내가 원하는 걸 명확히 표현하는 능력일 뿐인 거죠. 그리고 그 프롬프트조차도 AI가 더 잘 만들어주고요. 중요한 건 뭘 만들지 알아야 하는 거죠. 어떤 프롬프트를 쓸지가 아니라 그 프롬프트로 뭘 해결할 것인가부터 생각해보면 생각보다 간단해요. 내 상황에 맞는 질문 하나가 마법의 프롬프트가 되는 거겠죠. 5년 뒤 AI 때문에 가장 크게 변할 것 같은 분야는 어디라고 생각하시나요? 이 질문은 사실 카이스트 김대식 교수님 같은 AI 전문가나 연구자분들도 대부분 모든 분야가 변화할 거라고 답변을 하시죠. 왜냐하면 패러다임이 변했다는 건 지금까지의 방식이 변하고 새로운 방식이 들어온다는 얘기인 거잖아요. 보통 AI를 4차 산업혁명이라고 부르는 이유가 거기 있겠죠. 전문가들도 예측이 힘든 5년 뒤를 제가 감히 예측을 할 수는 없고요. 최근에 제가 택시기사님들을 만나면 넌지시 얘기를 하는 게 있는데요. 얼른 파시라고. 5년 뒤가 아니고 그보다 빨리 변할 것 같거든요. 개인 택시 면허가 1억 초반대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캘리포니아나 중국 상하이 같은 곳에서는 이미 무인 택시들이 돌아다니거든요. 우리나라에는 안 들어올까요? 거부한다고 거부될 수 있는 게 아닌 거죠. 무인 택시들이 들어오면 면허 가격이 어떻게 될지는 너무 뻔히 보이잖아요. 이런 식으로 보여지는 분야들이 몇 군데 있기는 하지만 제가 감히 5년 뒤가 어떻다라고 예측을 하기에는 아직 부족하기 때문에 생각나는 다른 이야기를 하나 더 전달을 드리고 마무리를 해볼까 해요. 전에 김미경 선생님이 이런 강연을 하시는 걸 본 적이 있어요. 위로하고 동기부여를 하고 이런 강연을 잘 하시죠. 그런데 AI가 내 직업을 대체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여기서 대체를 한다는 게 어떤 로봇이 나와서 나 대신 무대에 서서 강연을 하고 동기부여를 하고 이런 게 아니라 애초에 모든 문제가 생겼을 때 AI와 대화를 해서 해결을 하고 위로를 받기 때문에 동기부여를 해주는 강의를 찾지 않게 될 거라는 얘기인 거죠. 그런 식으로 내가 대체가 될 거다. 제가 그걸 보고 큰 공감이 됐고 인사이트가 생기더라고요. 많은 산업 분야에서 저런 식으로 변해 가겠구나. 저도 마찬가지고요. 이제는 하나의 직업만으로 살아가기에는 너무 불안하고 힘든 세상이 되지 않았나 생각하고요. 그리고 어떤 방식으로 내가 대체될지에 대해서 생각해보고 미리 대비를 하려면 AI의 본질에 대해서 더 공부를 해야 하지 않나 생각을 해요.